중국 남송의 오산시찰과 고려의 회암사, 쌍둥이였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4세기 한국의 아주 특별한 사찰, 양주 회암사지를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절터가 중국 남송시대 선종사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증거 자료들, 그러니까 중국 사원 설계도인 오산십찰도, 또 회암사 기록인 첨보산 회암사 수조기, 그리고 고고학 발굴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한국적으로 재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당시 국제적인 표준, 뭐랄까 보편적인 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만의 특수한 색깔을 입혔는지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보는 여정이죠. 오, 문화적인 청사진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은 느낌이네요. 그럼 먼저 그 원본 청사진, 중국 남송의 선종사원 모델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산십찰 제도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일종의 표준 사원 모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체계적이었냐면 당시 일본 승려들이 직접 실측해서 치수까지 적은 오산십찰도라는 기술 도면집을 남겼을 정도예요. 아, 그냥 그림이 아니라 실제 건축을 위한 설계도였군요. 네, 맞아요. 아주 상세한 기술 도면이었죠. 그 설계도의 핵심 구조가 7당 가람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중심축입니다. 산문에서 시작해서 불전, 그리고 설법 공간이 법당으로 이어지는 이 동선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이죠. 네네. 그리고 이 축을 기준으로 건물들이 좌우 대칭으로 딱 배치돼요. 좌우 대칭이라면 수행 공간인 승당하고 그 행정이나 부엌 같은 고원이 서로 마주보는 그 구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건물을 예쁘게 놓은 게 아니라 그 선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행과 일상노동, 이 둘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걸 건축으로 보여주는 거죠. 와, 의미가 깊네요. 수행과 노동의 조화라. 네. 거기에 종루나 경전 보관하는 경장, 또 욕실 같은 필수 시설까지 다 갖춰서 정말 질서정연한 하나의 작은 수도원 도시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회암사가 받아들인 기본적인 그 보편적인 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보편적인 틀 위에서 고려의 회암사지가 어떻게 특별해졌는지 그 특수성을 좀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기본적인 건물 이름이나 기능, 예를 들면 법당이나 승당 같은 건 중국 모델이랑 같았다고요? 네, 그 천보산 회암사 수조기 기록을 보면 주요 건물 명칭이나 기능은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걸로 보입니다. 중심축 개념도 유지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회암사는 평지가 아니라 아주 가파른 산비탈에 지어졌다는 점이에요. 아, 여기에서부터 이제 회암사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군요. 평지에 넓게 펼치는 대신에요. 네, 무려 8개나 되는 거대한 인공단, 그러니까 층계를 쌓아 올려서 그 지형을 극복했어요. 와, 8단이나요? 대단하네요. 그럼 완전히 수직적인 공간이 된 거네요. 마치 산을 오르면서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었겠어요. 그렇죠. 아주 극적인 수직 동선을 만들어낸 거죠. 특히 그 맨 꼭대기, 8단 구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8단이요? 뭐가 특별한가요? 중앙 건물인 정청 좌우로 마치 날개처럼 방장 건물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당시 고려 궁궐의 정전 양옆에 입각을 둔 형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궁궐 형식이요? 그럼 단순한 주지스님 공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로 청규화나 용머리 장식기와 같이 이건 정말 왕실 건축에서만 쓰던 최고급 자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와, 그럼 공민왕이나 이성계 같은 왕실의 후원이 정말 막강했다는 증거고 또 회암사의 정치적 위상이 대단했다는 거네요. 중국 사원 모델과는 확실히 다른 점인데요. 종교랑 왕권이 아주 긴밀하게 결합된 공간이었군요. 맞습니다. 이게 회암사만의 아주 독특한 첫 번째 특수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수성은 이건 정말 한국적인 특징인데요. 아, 뭘까요? 궁금한데요. 바로 온돌입니다. 온돌의 전면적인 도입이에요. 온돌이요? 절토에서 온돌이요? 네. 발굴된 건물터가 82곳인데 그중에서 38곳, 거의 절반 가까이에서 온돌 시설이 확인됐어요. 특히 스님들의 주된 수행 겸 생활 공간이었던 서승당에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대규모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죠. 이야, 서승당 전체에 온돌이 깔려 있었다니. 이건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스님들 생활 방식 자체에 큰 영향을 줬겠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일단 건축 구조부터 달라졌을 겁니다. 중국의 승당은 좀 개방적인 구조인데 온돌방은 열을 보존해야 하니까 벽은 두꺼워지고 창문은 작아지는 약간 더 폐쇄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했을 테고요. 아, 그렇겠네요. 단열이 중요하니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요. 차가운 마룻바닥이 아니라 따뜻한 온돌방에서 좌선하고 잠을 자는 경험. 이게 과연 수행 방식이나 그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그런 고행의 성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복이 추운 기후와 또 우리 고유의 바닥난방 문화에 맞춰서 수도 공간을 완전하게 현지화, 토착화시킨 거죠. 그야말로 생활의 혁명이라고 할 만합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정리해보면 회암사지는 중국 선종사원이라는 그 보편적인 틀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산비탈을 활용한 극적인 수직 공간, 또 궁궐양식의 과감한 도입, 그리고 결정적으로 온돌이라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한국적 사찰로 재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외래 문화를 아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또 창조적으로 변용한 정말 뛰어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화적 대화가 어떻게 이렇게 독창적인 결과물을 낳을 수 있는지 아주 좋은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회암사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공간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회암사의 스님들이 정말 차가운 마루가 아니라 그 따뜻한 온돌 위에서 오랫동안 명상하고 사유했다면 그 따뜻한 온기가 혹시 그분들의 어떤 깨달음이나 생각의 결에 미묘하게 남아 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이처럼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정신세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